자, 우리 저번 시간에 여기 4페이지까지 했단 얘기죠? 네. 그럼 잠깐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생물 다양성과 유지의 첫 번째 단원이 이제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일단 지질시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지질시대는 여기 선캄브리아 시대, 그다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어지게 되고, 고생대 가장 첫 부분이 캄브리아 시대라서 그거 앞에 있다 해가지고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대부분 이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였고, 나머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차지하고 있어요. 고생대 시작과 중생대 시작 어떻게 오라고 그랬지? 5425 외웠죠. 자, 그럼 선캄브리아 시대.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왜냐면 생물의 개체수가 적었고 단단한 골격이 없었고, 화석이 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지각 변동 때문에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요거 반대가 되니까 이제 화석이 이때는 많이 발견이 되겠죠. 자, 지질시대의 구분은 화석의 종류가 크게 변한 시기로 구분을 하게 되고, 자, 화석,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똥도 화석이다, 알겠죠? 화석의 생성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개체수가 많았어야 되고, 딱딱한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고, 빠르게 묻혔어야 됩니다. 그다음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한번 보도록 하게 되면, 표준화석은 그 시대의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화석이 발견됐을 때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 수 있는데, 조건은 생존 기간이 짧아야 돼요. 그 시기에만 존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존재하면 어떤 시기인지 파악이 안 되겠죠. 그다음 분포 면적이 넓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표준화석은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중생대는 암모나이트, 공룡, 신생대는 화폐석과 메모드가 있습니다. 자, 시상화석은 그 시대의 상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생존기간이 길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야지만 이 화석이 발견됐을 때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파악이 되겠죠. 알겠나요? 분포 면적이 좁아야 합니다. 바닷속 깊은 곳부터 에베레스트까지 다 존재하면 이 화석이 발견됐을 때 어느 환경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분포 면적이 좁아야지 어떤 환경에서 생성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사리, 산호, 조개가 그 대표적인 예시인 거고,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분포 면적은 좁고 생존 기간이 긴 게 시상화석, 분포 면적은 넓고 생존 기간 짧은 게 표준화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럼 각 시대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선캄브리아 시대, 환경은 오존층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이 차단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제 지표에 강한 자외선이 도달하니까 육상에는 생물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온난하고 말기에는 빙하기가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생물들은 바다에 살고 있었어요. 자,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했고, 생물들이 바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화석은 이제 남세균에 의해 형성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에디아카르 동물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세균 자체를 그냥 남세균이라고 하는데, 남세균이 출현하면서 대기와 바다의 산소 농도가 조금씩 증가하곤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때 오존층이 생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존층은 언제 만들어져요? 고생대. 알겠죠? 그래서 오존층은 고생대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아무튼 얘가 스트로마톨라이트고, 그래서 얘가 에디아카르 동물군입니다. 자, 고생대 환경은 대체로 기후가 온난했고 말기에 빙하기가 나타났고, 고생대 말기에 여러 개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판개화. 이때 생물이 대멸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 기억나나요? 사막화돼. 그렇지, 육지 내부에는 사막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치, 대부분의 생물들은 얕은 바닷가에 살았는데 얕은 바닷가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해류가 여기 복잡하잖아요. 근데 여기 그냥 단순해지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멸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고생대에는 오존층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육상 생물이 출현하게 됐습니다. 삼엽충, 어류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고, 양치 식물이 대량으로 묻혀가지고 석탄층이 형성이 됩니다. 자, 중생대 볼게요. 전반적으로 기후가 온난했고, 판개화가 분리가 되면서 대륙의 분포가 해안과 대륙의 분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대서양 인도양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대서양이 만들어질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인도양이 만들어질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생물은 암모나이트, 공룡, 그 다음에 거시식물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대 볼게요. 환경은 대체로 따뜻하고 말기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이 됩니다. 인도양과 대서양이 확장이 되고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되고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화폐석, 매머드, 단풍나무, 인류의 조상들이 출현하게 되고 대서양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도양이 넓어지게 돼요. 인류의 조상 보고 와우 했나요? 잘생겼나요? 우리의 조상님이에요. 알겠죠? 우리 추석에 조상님한테 절하고 왔죠? 자, 조상님한테 얼른 절을 하세요. 아니야? 추석에 조상님한테 절하고 온 거 아니야? 결국 인류의 조상이면 어쨌거나 우리의 먼 뭐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인류랑 좀 차이점이 뭘까요? 코가 커요. 코가 크고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머리카락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이 머리 이 뇌 용량이 조금씩 커졌을 거예요. 알겠죠? 아무튼 그렇고 그래요. 신기하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뻗어나왔을지. 자, 아무튼 이제 지질시대의 식물과 동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 성캄브리아 시대는 이제 원시적이었고 고생대는 여기 번성한 식물들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양치식물, 중생대는 거치식물, 신생대는 속시식물. 번성한 동물은 고생대는 어류와 양서류, 중생대는 파충류, 그 다음에 신생대는 포유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대멸종과 생물의 다양성인데 멸종이 일어나게 되면 그만큼 생태계가 비어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애들이 번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멸종이 일어나면 다시 생물의 번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고생대 말과 중생대 말의 대멸종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판기아 형성지 대멸종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럼 복습이 끝났으니까 이제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진화가 영어로? 에볼루션입니다. 혹시 영어 잘하는 사람 있니? 원준이요. 원준이? 아니, 발음 잘합니까? 미국에 살다 왔는데. 맞다. 미국에 살다 왔지. 발음 어떻게 합니까? 에볼루션? 평범하게 하죠. 그 에볼루션 이렇게 합니까? 에볼루션. 그래요? 그렇게 해도 혹시 미국인들 다 알아듣나요? 에볼루션이란 말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래? 그때 중학교 때였다 그랬나? 자, 아무튼 우리가 진화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포켓몬이요. 그렇죠. 여러분들 포켓몬하고 디지몬하고 이렇대. 디지몬도 진화한다고 얘기하나요? 맞아요. 디지몬은 저희 세대는 아니죠. 누구요? 그 여러분 세대는 뭐예요? 포켓몬인가요 다시? 전 둘 다 봤어요. 둘 다 봤어요? 어릴 때 애들이 디지몬 대 포켓몬? 난 가운데서. 그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대예요? 저희 티니핑 세대. 티니핑. 티니핑 세대는 아니지. 친구한테 손가락 욕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아무튼 그래요. 자, 진화합니다. 진화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요. 형태가 바뀌죠? 이런 것들 적절하게 바뀝니다. 뭐라 그런 거야? 원준핑이요. 원준핑? 실명 녹화돼도 됩니까 여기? 자, 그러면 우리 진화. 그러면 우리가 진화라는 것들은 뭐 포켓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봤는데, 그럼 도대체 진화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화와 변이가 있어요. 자, 진화는 무엇이냐면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세대를 걸쳐 이루어진 생물의 변화 과정인데, 생물의 형태가 바뀌는 건데 개체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생물의 집단 전체가 바뀌는 것을 진화라고 합니다. 한 개만 바뀌는 건 진화라고 하지 않고 그 생물 집단 전체가 바뀌는 것을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세대를 거쳐야 합니다. 세대가 뭐예요? 세대? 제너레이션. 그래요. 엄마 아빠 다음에 나. 이게 뭐야?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그러니까 한 세대가 뭐야? 생물학적으로 세대는 뭘 세대라고 할까요? 같은 촌? 갓 태어난 아기가 다시 아기를 낳을 때까지 시간을 한 세대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진화론은 무엇이냐면 진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생물이 오늘날의 생물과 다른 까닭을 과학적으로 그렇죠, 설명하는 이론이고 현재 진화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다윈이죠. 됐나요? 자, 이제 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태, 습성 등의 형질 차이를 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다 키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눈의 색깔도 다르고 쌍꺼풀의 유무도 다르고 다 다르죠? 이런 것들 다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종이죠? 인류라는 같은 종 안에서 서로 다른 특징, 차이를 바로 변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럼 돌연 변이는 뭐예요? 돌연 변이가 있어요.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타나. 그렇지. 갑자기 이게 뭐냐면 돌연 변이는 뭐냐면 많은 것과 소수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사람 손가락이 5개인 사람이 있고 6개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지증이에요. 근데 다지증이 우성이에요. 진짜요? 우린 다 열성인 거지. 그러니까 5개니까. 뭐야? 다지증 자손 다 자손이야? 나중에 유전을 배우면 알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물려지기 때문에 우성 유전자가 물려받게 되면 다지증이 태어나게 되겠죠. 라지알 스몰알일 수도 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지증이랑 그 다음에 우리 손가락 5개인 것 중에 뭐가 많아요? 5개요. 5개가 많지. 네. 그러니까 6개를 그냥 돌연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우열을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많은 게 일반적인 형태라고 얘기하고 많은 것 중에 조금 다른 것들을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돌연변이가 별건 아니에요. 자, 아무튼 변이는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난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식 능력을 가진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집단을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이라고 표현해 주는데 뭐냐면 강아지랑 고양이랑 결혼해가지고 새끼를 낳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 아예 같은 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자랑 호랑이랑 결혼하면 새끼가 태어나요. 라이거. 그렇죠. 타이곤. 라이거랑 타이건 2개가 나타나는데 이게 암수가 다른데, 그치? 근데 기억은 안 나. 나도 기억이 안 나요. 라이거랑 타이건이 있는데 하여튼간 엄마가 호랑이냐 아빠가 호랑이냐에 따라서 이게 서로 부르는 게 다른데, 그럼 태어난 라이거는 새끼가 태어났어. 그럼 얘는 사자랑 호랑이는 같은 종일까? 모르겠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라이거가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이거는 자기 자손인 새로운 라이거를 낳을 수 없어요. 누구요? 피부색은 돌연변이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멜라닌 색소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알비노증이 생긴 사람 같은 경우에 유전병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것과 굉장히 다른 극소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돌연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알겠나요? 자, 아무튼 새로 태어난 라이거가 다른 라이거랑 결혼해가지고 라이거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호랑이랑 사자는 같은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 능력을 가진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집단을 생물학적인 종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럼 이제 변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앞에 집중하고, 자,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가 있어요. 유전적 변이는 일반적 유전자의 이제 변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변이로 개체가 가진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손에게 유전이 되면서 진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럽 정원 달팽이의 껍데기의 방향과 색깔이 다른 거, 같은 종이지만 유전자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사람의 피부색 차이도 같은 종인데 유전자에 의해서 사람의 피부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앵무새 깃털 색깔 같은 것도 다 유전적 변이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유전적 변이는 무엇이냐면 형질이 자손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자손한테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손도 얼굴에 상처가 난 애가 태어나겠지.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이런 것들을 비유전적 변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유전이 된다면 우리는 아마 손가락도 없고 발도 없었을걸? 왜냐면 오랜 시간을 거쳐오면서 우리 조상 중에 누구 한 명 손가락이 잘렸겠지. 그러면 그 손가락이 잘린 상태가 유전이 되면 난 손가락이 없는 상태. 근데 걔가 또 막 팔목이 잘려. 그럼 팔목이 없는 상태. 뭐 이런 사람이 태어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변이가 유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이런 것들을 비유전적 변이라고 하고, 특징은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으로 근육 엄청나게 성장을 시켰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내가 아기를 낳는데 자손이 근육 빵빵한 애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다음에 카렌족 여인인데 이 사람들 사진 본 적 있어요? 이 사람들 이제 미의 기준이 목이 얼마나 기냐 이건데, 어렸을 때는 우리랑 목 길이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애가 자라면서 이렇게 목걸이 하나씩 채웁니다. 채우니까 목이 길어지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이 한테 이제 태어난 자손이 목이 긴 상태로 태어나냐?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나요? 이 사람들 미의 기준이 이거기 때문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획득 형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유전적 변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손한테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유전적 변이와 돌연 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연 변이와 상동 염색체의 새로운 조합으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돌연 변이는 무엇이냐면 유전자의 변화가 생겨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난 것을 돌연 변이라고 합니다. 유전자의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 생식과 유전을 통해 가지고 자손에게 전달이 됩니다. 알겠나요? 다른 말로 유전된다라고 표현해 주는 건데, 원래 붉은색 벌레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녹색 벌레가 나타났어요. 얘가 색깔이 다른 이유는 초록색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이고, 갑자기 나타났고 일반적인 형질과 다른 게 나타나기 때문에 얘네들을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얘가 자손을 낳게 되면 이제 초록색 색깔의 벌레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의 새로운 조합인데, 자, 유성 생식 과정에서 수정이 일어날 때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부모의 상동 염색체가 다양하게 조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흰색 강아지와 이제 검은색 강아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흰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검은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이 상동 염색체인데 자손한테 물려줄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게 됩니다. 생식세포로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요. 그러면 이 유전자 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개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와 다른.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상동 염색체의 새로운 조합으로 뭐라고요? 흰색 검은색이랑 흰색 검은색 사이로 흰색만 나올 수 있는. 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생명과학 원을 배우게 되면, 혹은 혹시 중학교 3학년 때 완두콩 배웠죠? 우열이 확실한 경우에는 잡종에서는 이제 우성의 표현형만 나타나게 되고, 우열이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간의 형질이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같이 공동으로 우성이면 공동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알겠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부모한테서 둘 중에 하나 오고, 아빠한테서 둘 중에 하나, 엄마한테서 둘 중에 하나 오기 때문에 이 자손은 새로운 상동 염색체의 조합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변이와 종의 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수의 자손을 생산하게 되면 개체 간의 변이가 다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다 얘기했나요? 좋아요. 자, 그럼 개체 간 변이가 다양하게 되면 환경이 변했을 때 우연치 않게 이 환경에 잘 적응하는 변이를 가진 애들이 많이 살아남게 되고, 걔네들이 많이 자손을 낳음으로써 그 집단 전체가 변하게 돼서 진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변이는 진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손을 많이 낳게 되면 그 자손 간의 형질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환경이 막 변하게 되면 그 환경에 우연치 않게 적응할 수 있는 변이를 가진 애들이 살아남게 되고, 걔네들이 많은 자손을 낳음으로써 그 집단 전체가 변해서 진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좋아요. 자, 그럼 진화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은 무엇이냐면 생물이 진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들이에요. 알겠나요? 자, 대표적으로 라마르크의 진화론과 이제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있는데, 지금은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이제 폐기가 돼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대부분 이제 다윈의 자연선택설로 많이 설명을 하고 이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얘들아, 과학 이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알죠? 대표적인 예시가 뭐 있어? 천동설이랑 지동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 과학 이론은 진리라기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사실 이 이론이 또 언젠간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진실이다 하고 생각하고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과학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것처럼. 알겠나요? 그런 과정을 마찬가지로 진화론이 겪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라마르크의 진화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윈의 자연선택설 등장 이후 도태됩니다. 자, 용불용설인데 용불용설이 아니라 불용설이에요. 영어로 하면 드래곤 파이어들. 네, 드래곤 파이어 드래곤 스노우니 그러면 자, 그래서 use and dis use인데 dis가 붙으면 뭐야? 반대란 뜻이겠죠? 그래서 용 혹은 불용하는 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사용되지 않는 신체 구조는 퇴화하고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획득 형질의 유전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라마르크의 진화론의 주요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옛날 옛적에 기린이 살았어요. 목이 짧은 기린이 살았는데 나뭇잎이 너무 높이 달려 있는 거지. 그러면 기린은 뭘 하려고 노력하겠어? 먹으려고 목을 계속 길게 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목이 짧은 기린은 목을 자기 의지대로 계속 늘립니다. 그럼 얘가 의지대로 늘어나요. 늘어났죠? 그래야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늘린 이 목을 가진 이런 것들이 또 유전이 되니까 목이 긴 기린 집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특징은 뭐냐면 짧은 기린이 목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길어졌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그 카렌족 여인 방금 기억나지? 목을 계속 우리가 늘릴 수 있어. 카렌족 여인의 이상형은 기린과 같은 남자의 이상형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카렌족 여인 설명할 때 이 목이 긴 게 자손한테 유전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라마르크는 그게 유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님들아, 오늘 왜 이렇게 떠들어? 여기 뭐야 둘이 왜 이렇게 많이 왔지? 고마워요. 집중할 수 있습니까? 이미 집중하는 사람들은 대답하는 거. 집중할 수 있습니까? 너 임마 너 주희야 그리고 너. 니의 내분 자, 그러면 자, 어디까지 했지? 카렌족 여인 이 긴 목은 자손한테 유전이 안 되죠? 왜냐면 획득 형질이기 때문인데, 근데 이 라마르크는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린이 의지대로 목을 늘렸고 이게 유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고, 자, 근데 이제 다윈 선택설은 이겁니다. 처음부터 목이 긴 기린과 목이 짧은 기린이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나뭇잎이 높은 데 달려있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목이 긴 기린과 목이 짧은 기린 중에 살아남는 기린은 어떤 기린이에요?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라지게 되고, 목이 긴 기린만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낳게 되면 목이 긴 기린만 많이 태어나겠죠? 그래가지고 목이 긴 기린이 전체를 이루게 된다라는 게 바로 자연 선택설이에요. 알겠나요? 차이점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생명체가 뭐뭐하려고 하는 목적성이 있어서 진화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개체가 일생 동안에 획득한 형질은 라마르크가 주장한 대로 자손한테 유전이 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라마르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원리는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고, 영어로 뭐야? 내추럴 셀렉션입니다. 자연이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에서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이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생물이 진화한다라는 것이고, 생명체가 뭐뭐 하려고 하는 목적성이 있어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에 가장 적합한 애들이 선택이 돼서 그렇죠,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화의 목적성은 따로 없다라는 게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고 이거예요. 목이 긴 기린과 목이 짧은 기린이 있고 환경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목이 긴 개체가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 생겨났던 애들 중에 걔네가 선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차이점 알겠어요? 그래서 이 나뭇잎이라는 자연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없애고 살렸단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우린 다 이렇게 진화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자연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잉 생산, 개체 변이, 생존 경쟁, 적자 생존, 그 다음 종 분화인데, 자, 과잉 생산입니다.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만들어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과잉 생산된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는 형질에 조금씩 차이가 나타난 이제 변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다가 개체들 사이에 먹이, 서식지, 배우자 등을 두고 생존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존 경쟁에서 누가 이겨요? 그렇지. 누가 강해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애들이 강한 애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게 되고 자신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더 많이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적합한 자가 생존하는 적자 생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 선택 결과 이런 애들이 더 많이 자손한테 자손의 유전자를 물려주기 때문에 집단 전체가 변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자연 선택의 결과 이전과 다른 형질을 가진 자손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새로운 종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 분화, 진화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얘기가 집단 전체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연 선택 과정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서 생물의 종 분화, 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손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생산된 자손들 중에는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게 되고 그 변이를 가진 것 중에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애들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많이 남기니까 그 집단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입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가 있는데 이 갈라파고스 제도 혹시 들어봤나요? 네. 맞아요. 갈라파고스 거북이가 거기 있습니다. 딴 거. 일단 제도라는 것은 섬이 여러 개가 있는 건데 페루 여기 이렇게 북아메리카가 있고 남아메리카가 있고 지도 잘 그리는 사람 없나요? 어떻게 생긴지 기억나죠? 북아메리카가 있고 하여튼 남아메리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페루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아마 이 옆쪽에 섬이 여러 개 뭉쳐 있는 데가 있어요. 아마 페루 옆인 것 같은데 거기를 이제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런데 이제 다윈이 우연치 않게 이 갈라파고스 제도를 비글호를 타고 갔다가 내리면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알겠나요? 네. 자, 거기에 우리 참새처럼 흔한 핀치새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윈이 보니까 각 섬마다 핀치새의 모양 그 부리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봤더니 각 섬에 있는 먹이가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추론을 하게 된 거죠. 자,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다양한 씨앗을 먹고 있는 핀치 중 일부가 갈라파고스 제도로 날아들었습니다. 각 섬에는 수많은 핀치가 태어났으며 많은 수의 핀치가 태어났으니까 다양한 변이를 가졌겠죠. 그러면 각 섬에 있는 이제 먹이와 서식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어떤 섬이 있었냐면 선인장이 있는 섬이 있었고 그다음 씨앗이 많이 있는 섬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핀치새들은 결국엔 선인장을 파먹고 살아야겠죠. 그리고 단단한 씨앗이 있는 섬에 있는 애들은 단단한 씨앗을 깨먹고 살아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부리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여기서 한 번에 태어났어요. 그랬을 때 요 선인장이 있는 섬에서는 얘네들은 부리가 짧으니까 안 될 거고 길쭉하고 얇은 부리를 가진 애들이 선인장의 가시를 피해서 선인장을 파먹고 살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중에 얘네만 많이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가지고 선인장이 잘 자라는 섬에서는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많이 살아남고 얘네들이 더 많은 자손을 남기니까 얇고 길쭉한 뾰족한 부리를 가진 애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기 집단 전체는 전부 다 이런 애들로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됐나요? 네. 자, 반대로 딱딱한 씨앗을 깨먹어야 돼요. 얘는 부리가 너무 약해가지고 깨먹다가 부리가 부러져서 죽겠죠? 맞니? 네. 자, 그럼 누가 살아남아? 단단한 부리를 가진 애들이 살아남겠죠. 그래서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가 얘네들이 막 태어났으면 얘네들은 다 죽고 얘네들이 많이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훨씬 더 많은 자손을 남기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요 씨앗이 있는 섬에서는 단단하고 큰 부리를 가진 애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서로 다른 형태로 진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요.